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 TV 찐팬 62분, 58분은 이제 이렇게, 회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드림추루님부터 시작해서 레몬트리님까지 58명이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4분이 있는데, 교육은 기다림님과 조혜숙님, 그 다음에 에릭빵님, 그 다음에 미스타 고승미 대표님까지 해가지고 62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안녕하셨죠? 오늘은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제 친한 친구들도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느냐 저에게 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이 있고 인구가 줄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한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가격이란 돈의 양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월급이 오르게 되면 돈의 양이 증가하고 그 결과는 가격의 변화입니다.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돈의 양의 증가가 지속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가격의 상승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살기 힘들어진다는 것 같는데 그렇기에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살기 힘들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적든 크든 지속적으로 돈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그에 맞춰서 돈의 양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것이 이제 환율 변화입니다. 만약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이유로 화폐량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 수출품 가격은 점차 상승하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나라 월급을 그것에 맞추어 조금씩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즉 집값 억제를 요구하면 급여 인상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집값을 최대한 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집이 팔리지 않으면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초과 공급은 쉽지 않고 유일한 초과 공급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인데 사실상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책상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매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주택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유 주택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는 기존 주택의 노후화라든지 여러 요인이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이 수요보다 적어지고 있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을 단순히 숫자만으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에 이렇게 많이들 거주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어 하고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주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신축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새 집, 넓은 집, 교통이 또 편리한 집, 또 각종 서비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주택 공급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주택이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실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금 제한 규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개인의 그런 이익이라든지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또 가속화되고 있고요. 80년도에서 2000년대에 건축된 주택이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80년도라든지 90년도에 지어졌던 주택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속한 주택 교체가 필요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의 새 집의 가치는 급등 중이고 이는 점차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주택의 희소성을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는 주택 역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인플레 결과로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도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념적으로 또 세뇌시킨 정치인들이라든지 교육계, 언론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일단 무식한 부모님들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던 부모님들 밑에 자식들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은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1970년대라든지 80년 후반
2000년 초기와 같이 주택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문제점 때문에 누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감찌님들께 이런 이야기 드리면 그래도 감사스마일 찐팬분들은 그래도 최소 1주택 이상이시고 또 1주택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이 무주택자분들께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믿지를 일단 첫 번째로 안 하시고 또 일단 욕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스마일 찐팬분들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이 좋고 감사스마일 찐팬 방송할 때는 제 목소리 자체도 지금 톤이 낮잖아요. 너무 편안하니까. 시간에 제약 없다 보니까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오임선님의 부자 노트에서 또 제가 발췌를 했었던 건데요. 반드시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수로 잘못 매입한 경우,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부동산 가치 투자 원칙을 어기고 매입한 경우, 세 번째로는 보유 부동산보다 투자 가치가 더 높은 부동산을 발견한 경우가 이제 반드시 이제 매도해야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또 절대로 부동산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경우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침체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팔아야 된다는 경우, 두 번째로는 고평가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경우, 단기간에 또 세 번째로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팔아야 된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을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내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또 집값이 폭락하고 또 주택 공급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저는 2040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2040년을 넘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되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라든지 10년 이내 준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0년은 더 보유해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드리기 때문에 내가 1주택이 있어서 이걸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살아야 되겠다, 월세 살아야겠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1주택은 무조건 내가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시면 2주택, 3주택으로 일단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찌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안개가 정말 많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침 시간에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또 특히 감사스마일 찐팬분들께 이야기 드릴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버벅거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불특정 다수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채널에서는 시간도 있고 또 제가 또 이야기를 갖다 하다 보면 또 약간 좀 목소리도 좀 올라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스마일 찐팬 62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멤버십 영상을 찍으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를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한, 그리고 또 제가 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또 이야기 드리니까 제 이야기에 그래도 많은 부분은 그래도 제 경험이라든지 또 제가 공부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저보다 또 훌륭하신 빠숑님이라든지 니틀백님이라든지 오인섭님의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발췌해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게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블로그 글이라든지 또 제가 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자신만의 그런 노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공부다, 학문이다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도 있지만 메모하거나 그리고 또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래서 오인섭님의 부자노트, 나만의 부자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감찌님들은 꼭 행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부동산 시세 결정 메커니즘에 빠숑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폐 공급 증가와 인플레이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과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인해 가지고 일단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요 공급 수요의 불균형입니다. 공급 확대
세대의 한계, 초과 공급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을 갖다가 기다려가지고 분양을 받는 분들은 무주택 기간 최소 2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회비용과 시간 비용을 갖다가 내가 희생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다리셔가지고 분양을 받으셔도 되지만 실제로 20년, 30년간 무주택으로 있으셔가지고 분양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능력이 되면 내가 지금이라도 뭐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의 질적 변화입니다. 제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쓰러져가는 주택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단칸방에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 2030 세대들 10대들도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감자스마일이 이제 군대 생활했을 때 한 내무반에 20명, 30명씩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60명이 한 반에서 생활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8명 그렇게 침대로 또 뭐 1, 2층 침대로 또 쓰고 있는 또 내무반을 또 보고, 그리고 학교에 20명 전후로 이렇게 학생 수가 있다라는 한 반에 그것들 보면서 이 수요의 주택 수요도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정책적 제약과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규제를 갖다 하는데 이 규제의 역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하면요 신규 주택 공급을 차단하게 되고 또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게 되면 시장 유동성을 감소할 수 있다. 근데 정치적 개입의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택 공급을 또 더 많이 못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주택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1억의 가치가 2025년 3월의 1억의 가치와 앞으로 2030년의 1억의 가치는 분명히 더 낮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주택의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강남이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주요 입지, 살고 싶어하는 입지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뭐 경기도에 포함해가지고 뭐 의정부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고양시, 뭐 김포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오름폭은 물론 적을 수 있겠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세 결정의 복합적 구조, 화폐 공급이라든지 공급 확대라든지 품질 중심 수요라든지 정책 사회적 인식의 이 네 가지 요인을 갖다가 내가 숙지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공부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을 위한 조건은 경제 원리를 수용하고요. 공급을 효율적으로 지금 해야 되고, 정책의 합리화를 갖다가 지금 정치 정권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라든지 실제 돌아가는 그런 시장 경제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수요 공급선에서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감지님들이 좀 되시고요.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내가 내 집 한 채는 서울 수도권에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노후에도 노후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는 화폐량과 공급, 수요 약학, 정책 간섭, 사회적 인식이 상호작용하는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시장 원리 기반의 정책과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시고 무조건 1주택은 소유하셔야 되고, 능력이 되시면 2주택, 3주택, 뭐 이렇게 다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분들은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덧붙입니다. 다음은 오인섭님의 2월 거래량 반등과 하방 지선 우상향에 대한 이 블로그 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 못 드리고요. 참 2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오인섭님이 해주셔가지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24년 반등장에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 23년 12월 저는 이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바닥을 쳤고 제가 23년 연말 24년 초에도 내 집 마련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작년 하반기에도 무주택자분들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무조건 하라고 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24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24년 1월, 2월에 금매가 소진되면서 3월에 4천 건을 돌파해서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제 25년, 동일하게 1년 후가 됐을 때 이제 보면 서울 거래량이 이제 4천 건을 넘고 5천 건을 갖다 향한 보면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상승 랠리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흐름은 최소한 6개월 안팎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25년 반등장과 24년 반등장과 다른 점은 매매가가 단기 바닥인 시점에서, 그러니까 24년은 매매가가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때는 거래량이 3천 건이 간신히 넘었는데 24년 반등장보다 바닥 거래량이 60% 가까이 많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바닥 거래량에서 반등하는 속도나 반등 시기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00여 건으로 거래량이 바닥을 쳤던 지난 23년 12월 이후에 4천 건을 넘어서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반면에 25년도를 보니까 1월 3천 건에서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한 달 만에 25년 2월에 4천 건을 돌파할 전망이고, 지금 이제 3월 시점에서 보니까 5천 건도 넘어갈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순을 지난 현재 2월 서울 경기 거래량이 전달 1월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고요. 서울 4천 건, 경기 8천 건 수준까지 거래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작년보다니까 한 달 빨리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 작년은 2월부터 반등을 하지 않았고 3월부터 반등을 했는데 거래량 그때부터 터졌는데, 지금 올해는 25년은 2월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이 역전세난이 남아있던 24년 1분기와 달리 25년 1분기는 역전세난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다 보니까 23년 상반기 대비해 25년 상반기 전세값은 서울권, 역세권 단지 대부분이 10% 이상 상승했고, 앞으로 재계약 시점에서는 전세값이 20% 이상 오른다고 하면 전세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르면 25년 2분기부터, 늦어도 25년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래서 2월 거래량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3월 이후 시작될 매매가 상승 랠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소 7월까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2월 반등장 시작 후에 주택시장 내부 변수는 부동산 정책인데 7월까지 거래량과 매매가 영향을 주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심판이 다음 주에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부동산 정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25년에도 서울권 1급지는 오는 12월 전후에 바닥이 오더라도 24년 12월 바닥보다 최소한 10% 이상 오른 수준에서 하방 지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월평균 거래량이 다시 2,000건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갈 것이다. 하락장이 오지 않는 한, 다시 말해가지고 올 상반기는 하락장보다는 이렇게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현재로서는 오늘의 최고가가 내일의 최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리틀백님 시향을 보면 제가 또 확실하게 또 알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리틀백님이 1월 달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1월 말 설 명절 전에 내 집 마련을 하라라. 그리고 설 명절 전에 1주택 있으신 분들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2주택으로 포지션을 갖다 넓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어느 정도 그렇게 맞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스트레스 DSR 3단계라든지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 시점이 빠르면 3월 달 중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다음 주에 탄핵 심판이 나온다고 하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올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다는 말씀을 감지님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틀백님의 시향 커피챗 통해가지고 마포 신축 25평 매물거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건 좀 살펴드릴게요. 마포 25평 거래 상황과 매물 묻는 분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리틀백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레프 25평이 이제 17억 이상 봐야 된다고 합니다. 공덕자이도 25평 17억부터 나오고 있고요. 마더클은 최근 17억 5천에서 약간 조정되어 있어서 18억 정도 시작되고 있고요. 마푸자 같은 경우는 18억 후반까지 거래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주는 지금 수색 등산 뉴타운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3월 19일에는 수색 등산 뉴타운을 할 거고요. 아마 3월 마지막 주에 지금 가재울 뉴타운에 제일부동산 신나리 대표님하고 지금 방송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는 제가 가재울 뉴타운 한번 제가 라이브로 해서 한번 그 분위기를 갖다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라든지 지금 서대문도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제 25평 아파트가 이제 15억 중반이 아닌 17억이 다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옥수동하고 금호동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제가 이거는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옥수동도 이제 20평대 20억 클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저도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무서운, 가격으로 보면 이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안전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이제, 성동구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옥수동도 이제 20억 클럽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5평이 20억, 34평이 24억 5천까지 거래되고 있고요. 재건축 단지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옥수동, 금호동 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 간단하게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제 해제 이후에 지금 강남 3구에서 이제 마용성으로 넘어왔는데, 옥수동이 지금 25평이 20억에 거래된 게 정말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33평은 한강 뷰가 보이는 거는 25억 이상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거래 같은 경우는 23억 5천까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번엔 52평이 26억 선이었는데 이제 35억에 나온다고 합니다. 야, 정말 엄청나게 올랐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26억이었는데 35억이면요. 9억이 올랐는데 물론 실거래가 지금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호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일단 리버젯 25평이 20억 이상 앞으로 매수자분들이 쫓아가실까요? 좀 했는데 2월 말부터 지금 불붙듯이 계약이 막 되고 3월에는 매물이 다 빠지고 호가는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강남도 저렇게 오르고 이제 옥수동에 살 거면 이왕 가장 좋은 매물 하나 가져가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옮겨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옥수동이라든지 마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마용성, 용산도 이미 올라갈 때 올라가고 있고 이제 용산 신축은 더더욱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 시장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뭐 서대문과 은평,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또 일산이라든지 또 주변에 뭐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별내라든지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같이 키를 맞출 거고요. 여기가 올라가면 이제 또 분명히 여기도 지금 한 템포 또 쉬어가는 그런 또 한꺼번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또 쉬어가는 구간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옥수동의 25평이 이제 25평이 20억 클럽에 가입됐다라는 것들을 감치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남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남 하이츠 투시도 이제 히림건축에서 또 이렇게 하지만 극동 그린이라든지 옥수 국동 리버젠 한남 하이츠 유엔빌리지까지도 옥수 삼성이 매물이 많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풍림 아이원에서 한강 조망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랐는데 정말 성수동에서도 한강 조망이 정말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 때문에라도 옥수동이 지금 인기가 많고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재건축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많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스님들 중에서 옥수동과 금호동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제가 뭐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고 니틀백님의 커피챗을 통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니틀백님의 커피챗을 홍보해 드리면 지난주에는 일주일에 16건이나 이렇게 지금 블로그 포스팅으로 해서 커피챗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야, 돈 9,900원이 아깝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니틀백님의 커피챗도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 77층에 랜드마크가 계획 중인 3표 레미콘 부지 이 개발 소식 과연 여기는 얼마의 분양을 갖다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옥수, 금호, 응봉으로 퍼져가는 이 거래 흐름이 단절될 것인지 아니면 더 이게 확산될 것인지 한 4월달, 한 3월 말 정도에 다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저는 노원구까지도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더 나가서 은평구, 더 나가서 고양시까지도 이런 흐름으로 해가지고 더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감찌님들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금호동과 응봉동 라인에서도 거래 증가 소식이 들릴 듯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리틀뱅님의 커피챗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처음 시작할 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감치님들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물론 비정상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뭐 1억씩 2억씩 오르는 거는 정말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은 아니지만 서울의 아파트 신축, 그 다음에 수도권의 경기도의 인천의 아파트에 지금 8사라든지 뭐 5구라든지 뭐 7사라든지 25평, 30평, 34평의 이런 아파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비싼 지역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뭐 착한 가격,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착하거든요. GTX-A가 뚫렸음에도 이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데 어떤 분들이 GTX-A만 타고 다니냐, 물리적 거리 뭐 자차로도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양 양재강 고속도로, 서울 광명강 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또 창릉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BRT까지 또 들어오게 되면 고양시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창릉 신도시가 정점을 찍고 창릉 신도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여의도 접근성도 너무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너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감사스마일TV 찐팬 62분께만큼은 부동산의 그런 투자 경험이라든지 또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조금이라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드릴 테니까요. 감사스마일 믿고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저에게 어떤 뭐 고민이라든지 이것도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상담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긍정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소유해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저도 자산이 많아서 부동산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첫 집이 공공분양이었고 첫 집 공공분양의 그런 중도금 대출이자가 5.5%를 하면서 3잡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30대 때도 열심히 하루에 24시간, 25시간처럼 열심히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30대에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에 40대, 50대가 지금 또 여유가 또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찐팬분들 중에 혹시라도 20, 30대에 내가 자산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젊음이 자산이라는 말씀 드리고 나이가 들면 이 돈을 모으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와닿질 않았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젊을 때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TV 찐팬 62분께 이번 주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지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